그렇습니다. 계획 궁금하죠?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극복과 무너진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두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신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각 2분씩 기조 발언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자유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영선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가장 빨리 종식시키는 것, 이것이 시급합니다. 코로나19를 가장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일본이 우리보다 접종이 빨랐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 8만 명, 대한민국은 44만 명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비결이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디지털 정부를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초고속 인터넷만 깔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디지털 정부 만들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디지털 인프라를 까는 일, 여기에 주력했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있을 때 일명 쥐어짜는 주사기, K 백신 주사기가 정말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상당히 그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19를 빨리 집단 면역을 만들어서 종식시키고 나서요, 그 다음에 바로 소상공인들에게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화끈한 5천만 원 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천만 원 대출도요, 제가 장관 시절에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바로 입금이 되는 K행정력, 그 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신청하시면 바로 무이자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는요, 디지털 단골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구독 경제를 통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연결을 해서요, 21분 도시 안에 있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연결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런 코로나19가 와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서 관리가 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또 소비자는 싼 값에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받아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배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좋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 바로 구독 경제입니다. 네, 잘 들어봤고요. 다음은 김진애 후보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장으로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할 일은 도시의 일꾼들이 버틸 수 있도록 시민 사다리를 놓아주는 일입니다. 세계 각국이 부채 증가를 감소하면서도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보수적입니다. 저는 소상공인 41만과 고용 취약계층 6만, 총 47만인에게 월 최대 210만 원, 최대 6개월까지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절반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했지만 서울시가 2조 9천억 원을 쓰겠습니다. 서울시 재정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 대출 지원도 필요합니다. 최대 1억까지 저리 대출을 즉각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와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청년 13만 명에게는 청년 안심수당 월 70만 원을 최대 12개월 지급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 때까지 부디 버텨주십시오. 저는 고달픈 서울 시민들을 쉬게 해주는 오아시스 서울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돌봄 오아시스 플랫폼을 생각해냈습니다. 늘어나는 1인 가구와 바쁜 도시 생활에서 돌봄 수요는 아주 많습니다. 육아, 방과 후, 치매 같은 기본 돌봄 외에도 일식 간호, 강아지 산책해주기, 또 쇼핑해주기, 같이 놀아주기. 현재 20만의 전문 돌봄 노동자가 있지만 더 이 사람들이 다 해줄 수가 없는 수요입니다. 그래서 저는 돌봄 오아시스 플랫폼을 통해서 전문 돌봄, 사회적 돌봄, 시민 돌봄 3단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14세 이상 서울 시민 500만이 일주일에 3시간씩만 하면 연간 8억 시간이 나옵니다. 돌봄비를 지급받거나 아니면 돌봄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 또 쓸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서로 돌봐주는 문화 속에서 대도시의 외로움을 줄이고 서로 사회적 이웃이 되어주는 따뜻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할 일은 더 있습니다. 손주를 돌봐주는 할마, 할바에 대한 보육지원금, 또 중고생의 등교비 지원, 반려인구 77만 원을 위한 공공동물병원 등
이런 일들을 끈기 있게 해내겠습니다. 네. 오아시스 서울시장 김진애의 약속입니다. 네, 시간이 약간 이제 네, 초과됐는데요. 제가 네. 아무래도요. 네. 우리 방송인 출신에 비해서 제가 조금 좀 천천히 느립니다. 발음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자유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제가 네, 조금 더 말씀하시게요. 기조 발언을 안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조금 전에 하셨죠? 하셨죠.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그 질문, 참 질문을 할 차례. 네,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자유토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저희가 앞서 첫 번째 자유토론 때 제가 한 번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물 흐르듯이 잘 진행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서 또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도 각 10분씩 총 20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이제 박영선 후보가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자유토론입니다. 네. 이 김진애 후보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이거 지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월 210만 원씩 또 청년 수당 이게 다 필요한데요. 다만 문제는 이제 재정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산을 제가 지금 쭉 설명하실 때 계산해 보니까 5조가 들어가요. 전부 합해서 5조가 들어가고 또 특히 이제 이 소상공인 47만 명에게 월 21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정부하고 5대5로 매칭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안 해주면 이거 다 서울시가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첫째, 정부와의 협력 문제. 정부와의 협력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5조라는 예산을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걸 하고 있냐면 저도 화끈 대출 5천만 원 공약을 했는데 서울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쓰고 이자만 서울시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무이자 대출을 하면서. 그리고 돈은 시중은행에서 돌려 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서울시 예산이 5조에 거의 한 예를 들면 8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돌봄, 전문 돌봄, 사회 돌봄, 시민 돌봄 이거는 저는 아직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공적 영역이 확대되는 영역이 저는 돌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아이 맡기는 거 이거 너무 불안하니까 이 돌봄을 저는 하는 돌봄 시장이 되겠다는 게 저의 공약인데요. 특히 저는 아이 돌봄 문제와 관련해서 또 어르신 돌봄 문제와 관련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1대1로 돌봄 교사를 매칭을 해드리고 또 1대1로 어르신 돌봄을 매칭을 해드리겠다. 이게 저의 공약이라서 저는 김진애 후보님의 이 공약과 저의 공약은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질문입니다. 네. 제가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하면서 그동안의 도시의 비전에 대한 거는 제가 지난 30년 동안 가져왔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그 안을 냈지만 제가 제일 먼저 들여다본 게 지금 서울시 재정으로 어디까지 코로나 지원이 가능한가 이거였습니다. 네. 제가 찾아낸 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게 5조가 아니라 저는 정확하게 숫자까지 해놨습니다. 지금 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조 9천억 원. 네, 약 3조 그다음에 되죠. 네. 그다음에 3천억 원을 그 대출은 마찬가지입니다. 3천억 원을 기반으로 대출도 해서 이게 계산해 보니까 시중하고 해서 펀드로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게 3천억 원. 이게 한 1조 원 들더라고요. 1조 원. 그다음에 네. 청년 안심에 대해서 1조 1천억. 천억. 이렇게 네. 해가지고 4조 3천억 원이니까 5조에 뭐 거의 가깝다고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취등록세가 서울에서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살림을 좀 잘해서 상당히 그 오세훈 시장의 빚을 많이 갚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많이 여유가 갚았죠. 있어서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 잉여금도 있고 또 일반 회계에서 또 이게 2월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 제가 지금은 노하우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단일화되면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출구조 조정해서 이것보다 더 많은 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이걸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제가 박영선 후보님께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어떻게 이렇게 쨍쨍하게 얘기를 이런 걸 하시냐. 왜냐하면 이런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저기 중기부 장관이 있을 때 버팀목 그거 한 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주시는 거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 와서 이 서울시의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버텨줘야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경기 회복 시에 쫙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죠? 대출 5천만 원 무이자 하는 거. 그 무이자 저는 저리로 하지만 저리로 해봤자 연간 3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째째하게 겨우 5천만 원 해주겠다. 저는 이거는 서울시장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얼마나 긴박한지 이 부분에 대한 그 위기 의식이 별로 없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먼저 해봅니다. 행정을 해보면은요, 네. 지원금이 무조건 크다고 해서 이것이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 우리 그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요. 필요한 만큼만 대출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만큼이 어느 정도냐, 적정선이 어느 정도냐, 평균 잡아서 5천만 원 정도인데요. 이거 이외에도 저는 집합금지 업종, 또 영업 제한 업종 이렇게 그 피해를 입으신 그 소상공인들에게는 2천만 원 더 추가로 임대료 부담을 해드리겠다. 이 네. 공약도 추가로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돈이 크다고 해서 그것이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 중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시중은행 협력 자금으로 펀드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 시중은행은 민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민간이라서 서울시장이 네. 당신네들 이거 펀드 만들어라 이렇게 하기가 좀 굉장히 난처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네. 대출 펀드는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저는 네. 그것보다도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관제가 여기서 되는 좀 거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영선 후보께서 하신 부분을 저는 돈에 굉장히 민감해서 전체를 다 따져봤습니다. 뭐 저는 전체 규모를 따져보니까 한 27조가 나오더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이 수직 정원 도시 만든다는 거. 그게 아마 하나를 만들어도 대개 5천억에서 뭐 어떤 경우에는 8천억 정도까지 들 수가 있는데 이런 거에서 얘기하시는 걸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당장 정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인색하게 구시냐.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도 출발 자산을 지급해 드리다. 근데 그것도 5천만 원에 5천만 원. 대출만 해주는 거죠. 그럼요. 이거는 이제 10년 후에 갚는 거거든요. 원금만 갚는 거니까 결국은 서울시 재정을 펑펑 쓰게 되면 이것이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럼 그것이 수직정원 도시는 누구 돈으로 만듭니까? 수직정원은요. 시민으로 안 합니까? 수직정원은요. 네. 이것은 민간하고 같이 할 거고요. 이 수직정원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직정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산소 배출 도시로 가자는 겁니다. 그거는 조금 나중에 얘기하시죠. 탄소 배출을 코로나 얘기가 줄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앞으로 네. 비전에서 네. 좀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서 꼭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의 돌봄 오아시스 플랫폼에 상당히 호응해줘서 굉장히 고맙고요. 저는 제가 이 공약을 얘기 드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약간은 망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그렇게 5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겠냐. 그렇지만 처음에 이거를 만들기를 시작을 하면 우리가 무턱대고 돌봄 노동자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다 예산 아닙니까? 제가 그 8억 시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 지금 현재 20만이 있는데 20만 전문 돌봄 노동자들이 2년 동안 할 수 있는 걸 나머지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과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정말 저희가 알게 된 거는 돌봄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렇죠. 국가를 네. 믿을 수가 있구나. 맞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민들이 서로 도와가는 이런 거를 만드는데 여기에도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다시 지금 여기서 얘기는 안 하셨지만은 아까 21분 도시하고 연결을 해서 여기도 의료 복지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구독 경제까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자면은요. 저는 박영선 후보가 21분에 꽂혀가지고 21분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대부분들이 대형이고 큰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지금 서울시 보건의료센터라든가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라든가 한번 21분 안에 들어가는 거 잠깐만 설명해 줘 보시겠습니까? 네. 네. 그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는 이제 21개의 그 거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에 가면 내가 급할 때 동네 주치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은 병원이 환자 중심이 아니라 병원 중심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원 중심으로 해서 환자가 일일이 내가 감기 걸리면 내과 가야 되고 다리가 부러지면 정형외과 가야 되고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는 동네 주치의가 딱 보고 이분은 지금 이런 게 필요하구나 해서 그 21분 안에 있는 의사 선생님을 그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히 장애인 또 어르신 이런 분들이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앉아서 이 헬스케어를 받으실 수 있고 또 이 헬스케어도 구독 경제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내 몸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곳 이런 것이 이제 원스톱 헬스케어 그런 개념이고요. 또 하나 질문하신 게 뭐였죠? 또 하나는 보건의료 데이터 센터. 보건의료, 요거만 네. 먼저 제가 헬스케어를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거만 바로 여쭤보면은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미사 요구들을 많이 동원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거 의료 민영화하자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이게요. 절대 아니죠. 대형 병원들이 필요하다. 하여튼 이름을 바이오 헬스 센터라고 했지만 이거를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겠다. 근데 저희가요.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해를 왜냐하면 잘못하신 제가 것 조금만 같아요. 설명을 하고 얘기해야죠. 네. 왜냐하면 네. 저는 이 부분에 제가 이걸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었습니다. 저는 아니 이분이 이걸 이해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가? 왜냐하면은요. 머리 하얘지시는 지금 서울에 조금 보건- 천천히 하얘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건 의료 시스템에서는요. 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우리가 1차 진료에서 신뢰도를 높여서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대형 종합병원으로 자꾸 가는 그렇죠. 것 때문에 네. 의료 보험비도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1차 동네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주치 제도도 도입하겠다. 이런 것이 문재인 케어의 기본 그렇죠. 핵심입니다. 근데 그 핵심을 완전히 도외시하시고 아니에요. 그다음에 21분 안에 대형 병원 위주의 이런 바이오 헬스를 아니죠. 만들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결국은 의료 민영화로 가는 그거는 이해를 좀 전초전으로 잘못하셨네. 보이네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요. 대형 병원이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는 거죠. 대형 병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또 그 동네 주치의가 이제 1차 진료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진료 기관들이 충분히 역할을 하려면 이 대형 병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 공유를 그럼 어디서 할 거냐? 서울시가 공공을 위해서 데이터를 공유를 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의 영역이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공유는 또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암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걸렸다 했을 때 그냥 옛날처럼 무조건 이건 항암 치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항암 치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회사에서 그 사람의 DNA에 맞춰서 어떤 약을 투여해야 이것이 효과가 더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를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병원에서 데이터를 그것을 동네 병원으로 같이 서울시가 그것을 보호해주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면서 같이 봐야 이분의 암 환자를 바로 고치려면 지금 항암 투여를 무슨 제약회사에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동네 주치의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스킬을 그런데요. 하면서 지금 이제 굉장히 하겠다는. 또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말이죠. 이 데이터를 공개하고 공유하자 그러는 게 보험업계에서의 아주 오랫동안의 수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정보를 다 알게 함으로써 누구한테 대해서 보험은 수가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거로 해서 보험업계가 사실 이런 거로 장사를 하겠다는 속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거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의료 민영화를 또 한 번 촉진하게끔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업계에서 굉장히 그거는 왜냐하면 전혀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방향이 아니에요. 방향이 아니라 지금 네. 이것 때문에 의료협회나 공공의료협회나에서 나온 것들을 한 번이라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만나시는 분들이 그냥 대형 병원이나 대형 보험업계라든가 이래서 아마 그러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드렸더니요. 그런 거면 뭐 충분히 좋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관리를 서울시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서울 시민의 데이터를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고 여기에 디지털에 그러니까
서울이 글로벌 혁신 도시 1위를 기록하게 된 것도 결국은 디지털의 힘인데요. 이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그 공공기관이 해서 이거를 잘 활용하느냐가 앞으로의 도시의 매우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도 모든 분들이 이것은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그 데이터가 제약회사하고도 이제 이렇게 그 제약회사에서 항암 치료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약회사하고도 연결이 되면 결국 바이오 산업을 발전시켜서 일자리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홍릉이나 창동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그 계획이 바로 이러한 데이터가 없으면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네. 네, 그 아마 지금 가지시고 있는 논리로 보면 아 그게 굉장히 이건 효율적이다. 서로 간의 정보도 좀 신뢰하게 만들 수 있고 이럴 수 네. 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데이터로 돈을 벌고 데이터로 의료 민영화를 하고 대형 병원은 더 살찌우고 동네 병원은 더 약해지는 이런 악순환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제주도의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가 뭐냐. 그거 하나가 뚝이 터지면 의료 민영화와 대형 병원에 대한 게 자꾸 뚝이 터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건데 그거 제주도 민영화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님은 본인이 하시는 얘기에 진짜 경제적인 네. 이 시사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다는 게 제가 우려스럽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그 여기에서 아까 그 얘기하시는 거 저는 그 이것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제 최근에 그 이제 장관 시절에 그 LDS 주사기를 만든 부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자랑하시고 충분히 자랑하실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씁쓸하게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은요. 사실 그거는 그 파마텍 회사, 풍림파마텍입니다. 풍림파마텍 회사가 발명자고,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도와준 거는 또 삼성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크레디트를 가져가셔야 될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실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 너무 나서셔서 이걸 너무 자주 자랑을 하시니까 제가 듣기에 조금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으로부터 이거 수고했다는 이야기,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이 풍림파마텍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주사기보다 값이 10배나 비쌉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할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것은 반드시 대량 생산을 앞으로 해서 파이자와의 협상력을 키운 게 바로 이 주사기입니다. 근데 대량 생산을 하자고 하니까 이 중소기업 대표님께서 우리 안 한다고. 우리는 욕심 안 내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관심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했습니다. 설득하고 그랬더니 저한테 3가지 책임지라고. 그래서 첫째는 이거 내가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누가 사갈 거냐. 그래서 사가는 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파이자에서 1억 8천만 개 주문 이미 들어와 있고 일본에서도 7,500만 개 주문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한테 이거 혹시 삼성이 그러니까 대기업이 기술 탈취해가는 거 아니냐. 우리 그래갖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세 번째는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스마트 공장 그 투자비가. 이걸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정부가 좀 무리가 되지만 투자비도 어떻게 좀 해보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저는 감동을 주신 게 그 투자는 본인이 은행에서 하겠다. 나는 더 이상 그런 특혜 받고 싶지 않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대출만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긴박했어요. 그 당시에 12월 24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일주일 만에 이 LDS 주사기를 만들어서 파이자에 보냈는데 파이자가 바로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풀려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신 빨리 도입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네, 지금 또 한 번 여러분들께서 또 JTBC를 통해서 이 자랑을 다시 한번 들으셨습니다. 우리 네. 다 같이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저는 네. 뭐 솔직하게는 이제 왜냐하면 저 이렇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리면은 그런 경험이 실제로 지금 아까도 그 얘기를 주로 모두 발언에서 하셨는데 서울시장에게는
어떤 그 경험이 서울시장에게는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는 데는요. 제일 아니, 중요한 백신 게 접종하는 네, 걸 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경험도 그 백신 경험이- 접종의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 중에 하나인데요. 네. 백신을 접종하는 데는 의료 전달 체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하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안 되고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전에 백신 접종은 좀 늦었지만 이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냉동 운반자부터 시작해서 백신 특수 주사기까지 사전의 준비 작업을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의료 전달 체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서울시장으로서 백신 접종을 빨리 속도를 내고 집단 면역을 가져오는데 그 노하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행정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역시 국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방역과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그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대로 관리하는 걸 신뢰하고 싶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지금 두 세션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느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의 공약에 대한 비판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공약이 워낙 좋아서 그러신 건지 어떤 건지는 제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네. 보죠. 네, 박 후보님 14초 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김진애 후보님 공약 중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짚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제가 평상시에 김진애 후보님의 그 유머 감각 또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더 짚지는 않겠고요. 이런 제목 좋더라고요. 잠깐만요. 네. 이제 자유토론 시간은 다 마무리가 끝났- 됐고요. 두 네. 후보에게 정리 발언 기회를 네네. 1분씩 드리겠습니다. 네. 김진애 후보께 먼저 1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를 믿으면서 서울에서는 서울의 일꾼들, 서울의 청년들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약에 이것이 민영화나 의료 정보를 산업화하면서 이거를 상업화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저는 이게 포스트 코로나를 이용을 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미국의 시코 같은 게 나오는 이런 더 이상 악몽으로 가게끔 하는 이런 거를 재촉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점에서 박영선 후보는 본인의 공약이 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는 깊이 성찰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없으면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을 겁니다. 문재인 케어에도 어긋나고요.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영선 네. 후보께 1분 드리겠습니다. 제 공약은 문재인 케어를 보완하는 것이고 문재인 케어를 좀 더 진전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비판을 하셨으니까 또 여기 와서 칭찬해 주실 수 없으니까 그냥 비판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공약 발표할 때 병원협회, 또 서울시 의사회, 또 서울시 간호사회, 서울시 약사회 다 모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너무 좋다. 그리고 이 공약은 동네 주치의를 강화하는 것이고 1차 진료기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진료기관인 대형병원 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밀려드는 환자를 좀 더 1차, 2차 진료병원으로 보내드릴 수 있겠네요.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그 건강 데이터를 서울시가 관리한다고 하니까 신뢰가 생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보험회사 이런 데하고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관리 이것이 앞으로 디지털화를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52분간 자유 토론을 했는데요. 다리 괜찮으세요? 이게 스탠딩 그럼요. 토론은 처음 해봐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살금살금 걷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시다가 운동 삼아서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시는 건 예, 두 분 다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두 후보 모두 토론을 잘하시는 걸로 유명한데 정말 사회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두 분께서 알아서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주셨습니다.